자, 여러분 이제 1번 문항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화면으로 딱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풀었던 시험지랑 같이 보시고 좀 메모할 거 있으면 펜 열어서 같이 메모도 해주시고요. 문제 이렇게 답만 맞춰보고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좀 적을 거 적으시고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남기시고 그러면서 해설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알차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자, 1번 문제부터 진행해 볼까요? 가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동아리 부스의 상징 조형물을 요걸로 하면 어떨까?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답부터 뭔가 힌트가 있겠죠.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잖아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들 어느 시기 겁니까? 이거 청동기 시대 유물 또는 유적으로 일단 무덤 양식으로는 북방식 고인돌, 그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리고 토기로는 미송리식 토기. 요거 세 개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요걸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 봤는데 세 번째 요 친구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권력을 보여주는 거성문화, 큰돌 문화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돌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돌인 것 같은데 1번 뭐죠 이거? 물방울 다이아인가요? 이거는 지금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를 지금 표시해놨고 2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사용했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의 지표유물인 미송리식 토기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이런 거 이런 게 미송리식 토기이고요. 요거는 빗살무늬 토기 바닥에 뾰족해서 해안이나 강가에다 딱 꽂아놓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거였죠. 그죠? 세 번째 이건 뭔가요? 좀 뭐 화려하다 그죠? 이거는 백제의 금동대학로 부여 백제의 세 번째 수도인 사비성에서 주도된 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의 문화유산이고요. 4번은 돈이잖아요. 그죠? 상평통보 읽었어요? 못 읽었죠? 상평통보. 조선 후기부터 유통됐던 숙종 때부터 유통된 상평통보라는 조선 후기 화폐입니다. 청동기 지배층의 권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요게 바로 북방식 고인돌이죠. 이 거대한 돌인데 우리나라는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의 50% 이상이 분포해 있는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고인돌은 특히 저기 전라도 고창 쪽, 화순 쪽에 가면은요. 덮개돌의 무게가 200톤이 훨씬 넘는 거대한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만큼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권력자의 등장을 보여준다 그랬었죠.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권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는 여기는 고인돌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1번 문제는 항상 선사 파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워낙 시기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망라해가지고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쉬웠죠? 정답은 5번 딱 보여주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건국된 이 나라는 만의 자녀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발전했어. 사만 중에서 만의 자녀 세력을 복속시켰던 어디 한강 유역에 건국된 나라.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강 유역에 있던 나라. 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적으로 그런 나라고요. 그래! 하고 또 아이고 이게 뭐요?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왕을 전사시킨 이 나라는요.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한강유역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서울을 지나가는 이 동네고 만이 사만 중에 만이 바로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고, 그죠? 이 동네는 변한이 있었고 여기는 진한이 있었고 이게 사만의 위치였죠. 이 만의 자녀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발전했던 이 나라 한강유역이 이 나라라면은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 백제겠죠. 백제, 신라, 고구려 위치 정도는 알고 있죠. 설마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서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일단 백제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거꾸로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왕을 전사시키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시기였죠. 자, 웅진으로 천도했다. 백제의 첫 수도는 여기는 한성이었습니다. 한성이 이쪽에 있는 서울 지역이 수도였습니다만 중간에 장수왕한테 한성을 함락당하고 수도를 웅진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왕 때는 다시 약간 바깥쪽으로 사비 쪽으로 천도해서 한성, 웅진, 사비 세 번의 수도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거 1번이 바로 백제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입니다. 과거제를 도입했다. 우리 과거제가 처음 실시됐던 거는
고려 광종 때 후주 사람인 쌍기의 건의로 팩트, 기억할 팩트고요. 군국기무처는 뭐죠?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 이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개혁을 전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 이름입니다. 나중에 갑오개혁 때 나올 겁니다. 군국기무처.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다. 조선의 선비가 일본을 시찰하러 갑니다. 그죠? 서치라는 뜻이 아니라 조선의 선비라는 뜻입니다. 1881년 일본에 파견됐던 신식 문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그런 개화 시찰단의 이름이 조사 시찰단이었고요. 읍군, 삼로 이런 이름들은 옥저와 동해에서 군장, 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맞나요? 백제는 이미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때 있었던 이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 웅진천도를 찾으면 되겠다. 역시 2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삼국시대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해결됐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죠. 항상 제가 문제 풀 때 발문, 문제 내용을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라를 묻고 있는 거죠.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 통합검색 땡땡땡 돼 있고 많이 보던 것 같은데, 그죠? 종목 국보 제24호고 어디에 있대요? 경주시 불궁로. 경주라면은 신라의 수도인데 특징 수리, 기학, 종교, 예술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종합적인 건축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경주시 불궁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석굴암 본尊불상입니다. 석굴암에 있는 불상인데 경주 불국사 쪽에서 조금 저 위쪽에 석굴암이라는 석굴 사원이 하나 있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화유산이 뭔지 모르더라도 나라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주라든가 불국로 등의 이름을 보고서 이거 신라 같아 정도는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통일 후에 통일신라 때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경주 지역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향안을 작성했다 되는데 향안을 작성했다. 향안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유향소 등지에서 양반들이 만든 자기들의 명단입니다. 향촌자치. 우리가 이 동네 양반이야 그러면서 향촌자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들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경주 신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성균관을 설치했다. 성균관은 고려 공민왕 즈음에 중용이 되었던,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최고 교육기관으로 갔던 게 바로 성균관이었고요. 고려에서는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죠. 국자감. 원간섭기 때부터 살짝 이름이 바뀝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876년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상대 국가는 일본이었고요. 교육 입국 조서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쯤에 조서라고 하는 거는 왕이 발표하는 글이에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그러면서 근대 교육을 실시하겠노라고. 그래서 근대적인 사범학교를 만들고 교과서를 편찬하겠노라고 하면서 발표한 글이 바로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향안이 뭔지 성균관이 뭔지 교육 입국 조서가 뭔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았다면 여러분의 성과는 100%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라 촌락문서를 작성했다. 신라인데 신라 촌락문서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신라구나 하고 5번 찾으면 되겠네요. 신라 촌락문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향촌사회의 조세 수치를 위한 근거로서 토지의 종류와 면적, 그 다음에 인구, 노동력의 다과에 따른 인구들, 그리고 특산물인 소, 말, 뽕나무, 잣나무의 숫자까지 다 기록했던 신라의 대표적인 문서들입니다. 일본에서 발견됐죠. 일본 도다이지 쇼쇼잉이라는 데서 발견됐던 촌락문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라라는 나라를 찾아가지고 신라를 찾으면 되는 역시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신라구나 하고 5번 답을 찾았더라도 방금 말한 대로 향안, 강화도 조약, 성균관, 교육 입국 조서 전부 다 꼼꼼하게 이번 기회에 체크해 둘 것.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4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 묻고 있죠? 나라를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과 발전되어 있는데 제1대 고왕 이름이 사극의 주인공 아니신가? 대조영입니다. 만주 동모산에서 건국했던 이 나라고요. 무왕 때 싼뚱족을 공격했죠. 장문 휴를 보내서 싼뚱족의 떵조를 선제 공격했고요. 문왕 때는 다시 당과 약간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삼성육부를 비롯한 시스템을 정비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전성기를 구했던 10대 선왕 때는요,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요 해가지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는요, 발해. 발해 모르면 안 되지, 그죠? 발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유형들이 여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문제 하나가 나라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복잡하게 세세하게 묻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신라인 거 아니? 답에서 신라 찾아보렴. 이 나라 백제인 거 아니? 답에서 백제 찾아보렴. 이 나라 발해인 거 아니? 그럼 발해를 찾아볼까? 하고 나머지는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렇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대조영의 대시가 바로 고구려 성씨였습니다. 그렇죠? 1번 정답이고요. 우산국을 복속했다.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이런 노래 모르시죠? 자, 지중왕 때 독도가 우리 땅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산국을 복속했던 것. 신라 얘기입니다. 통리 기무암은 1880년 근대기에 개화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만들어진 게 통리 기무암은.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다가 세웠던 경계를 정하는 비석. 우리와 청 사이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자 간도족이 누구 땅일까를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세웠던 비석이 정계비입니다. 역시 발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따위에 가축명을 띤 왕을 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가축명을 띤 짱들이 존재한 이 나라는 바로 부여였습니다. 됐죠? 부여, 조선이지만 근대기, 신라, 발해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선지 하나씩. 여태까지 네 문제 유형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죠? 나라별로 선지 하나씩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에 묻는 이런 문제. 이건 정말 가장 초보적인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 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이 보던 사진인데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나체로 되어 있는 분이죠. 그렇죠? 나체로 된 청동상인데 그 북한 쪽에서 발견돼가지고 발굴돼서 우리나라에 빌려와서 전시도 했었던 뭐 그런 그분의 청동상입니다. 자, 고려의 1대왕이래. 고려 1대왕. 아이고야. 고려건 조선이건 1대왕은 태조예요. 그렇죠? 자, 이분은 이때 딱 제위했던 왕이고 가족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뭐 부인도 많으시고 그리고 자녀도 아주 많습니다. 그죠? 25남 9녀 그랬을 겁니다. 업적은 고려 건국, 사심관제도, 그리고 후대 신하들에게 정치적으로 경계해라. 경계해라 나의 문무백료들아 라는 개백료서 등의 책을 남긴 이분은요. 고려 태조 왕건이십니다. 뭐 생긴 게 저랬었는지는 저도 알 바 아니죠.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딱 통총관을 쓰고 뭔가 황제의 위엄을 뽐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대가야를 정복한다. 가야가 웬 말이야? 가야는 삼국시대 때 있었던 가야를 정복했던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했었고요. 별무반을 조직한다. 이거 고려선지인데 그래도 고려선지가 2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보거라 하고 내 문제가 돼요. 딴 거 나라에 보통 한 나라에 한 선지였는데 이번엔 고려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별무반을 만들었던 거는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예종 때 가서 별무반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았죠. 이걸 동북구성이라고 불렀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렇죠.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여 후백제 신라를 통일해가지고 고려 통일을 완성했던 게 바로 태조 왕건이니까 정답은 3번. 신분제를 폐지한다. 근대기 가보개혁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대적인 내용이고요.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에서 반포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고종이 조선을 이제 무너뜨렸다 그러면 안 되죠. 스스로 문을 닫고 대한제국으로 바꾸시면서 그때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헌법 비슷한 약간 절대군주제, 전제왕정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킨 바 있었었죠. 이건 역시 근대기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입니다. 하여 정답 몇 번? 3번 1호구나. 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는 것은 시기 문제인데요. 이 연표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를 보기 전부터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도 외우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연도 외우라고 안 해요. 항상 연표 문제라든가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시기 순서를 묻는 문제는요. 늘 그렇지만 요 내용들과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요 내용과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게끔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면 문제 질이 매우 낮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는 그런 질 낮은 수준의 문제는 없어요. 항상 인과관계를 주목해서 보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건과 원인 또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을 겁니다. 믿으세요. 그죠? 자, 지금 묘청 등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서경 임원역의 땅은 서경 평양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 풍수지리로 명당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묘청이란 분이 풍수지리와 불교의 대가로서 우리 왕한테 건의하고 있는 거죠. 옮기자고. 여기다 궁궐을 만들고 수도를 옮기자고. 그러면 금나라가 와서 항복을 할 거라고. 이러면서 금나라와 관련된 대외관계에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분. 묘청의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으로 천도할까요?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바로 앞서 이자겸이란 인물이 인종을 폐하고 본인이 왕에 오르려고 난 비스무리한 걸 일으켰죠. 이자겸의 난 1126년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이 황폐화되고 개경파한테 이제 왕도 신물이 났단 말이야. 그때 이제 묘청 등의 서경파가 이참에 서경으로 옮길까요?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왕도 처음에 솔깃했습니다. 옮기자 그러면서 궁궐도 짓고 했는데 결국 기경파의 반대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천도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묘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서경에서 난을 또 일으켰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특히 개경파와 서경파가 어떻게 대립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금에 대한 입장이 개경파는 금국 사대였다면 서경파는 금국 정벌을 외치고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 차이를 신채호라는 분이 조선사 연구초란 책에서 조선 일천연례 제1대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사건이 왜 나왔다고요? 1126년 이자겸의 난 이후에 개경이 황폐해진 다음에 나왔던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하지만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더욱 타락했던 의종이 왕에 오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숭문, 천무가 깊어지면서 결국 화가 난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으니 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고려시대 사건인데 고려 이야기 사실상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구려 평촌 장수왕 때 얘기고요. 발해 멸망 고려 아주 초기 얘기입니다. 926년 얘기고 조선 건국은 고려가 망하던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끼케야 들어갈 수 있는 게 나다라 중에 하나일 텐데 그중에서 문벌귀족계 사건을 찾아본다면 정답은 다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인과관계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해결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처럼 나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가 신분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광종 7년에 가를 혹은 가을 안검하여 자세하게 조사하여 살펴가지고 검사한다 뜻입니다. 살펴서 검사한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 했다. 그러자 그 주인을 배반하는 자들이 매우 많아지고 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가 신분은 주인이 있는 신분이에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노비지 뭐 노비. 지금 이게 무슨 법? 노비 안검법. 고려 광종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겠노라. 왜? 양민으로 바꿔서 세금 좀 내시라고. 호족의 힘을 약간 낮춰주려고 호족의 힘을 낮추고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를 살피고 조사한 노비 안검법을 실시했죠. 무슨 안검법? 노비 안검법.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노비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내 노비 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종지나 경종지나 성종 때 이르러가지고 성종이 다시 약간 복고 정책을 폈습니다. 지난번에 양민이 된 노비들은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그 주인을 욕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되돌릴 거야 그러면서 도로 노비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노비 환천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양민이 된 노비들을 다시 천민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습니다. 노비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막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노비에 대해서 노비. 지금 노비 안검법을 딱 보고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노비가요? 노비 그럴 수가 없죠. 지방의 행정실무 담당은 지방의 시골에 있는 관리지요. 이들을 향리라고 부릅니다. 성종 때 외관을 파견하면서 향리로 전락했던 호족들, 그들의 후예들이 이제 향리를 대대로 할 겁니다.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했다. 노비가요? 이럴 수가, 그죠? 고위관료를 배출한 이런 가문들은 주로 이제 문벌귀족이라든가 귀족 세력들이겠지. 백정이라 불리는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백정은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백정,
도살업자들과는 다른 부류들입니다. 고려의 백정은 조금 어려운 말이었는데 국가의 국가의 공무원이 백은 흰 백자입니다. 화이트, 백치미 할 때 이거는 없다는 뜻이 없다는 뜻.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한 역을 지지 않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일반 농민들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백정들이 일반 농민층을 지칭해요. 우리 교과서에 새로 들어간 개념이죠. 정호층에 대비하여 백정들은 직역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농민을 의미한다. 오케이? 이거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백정이라 불리는 농민들은 이건 바로 평민들, 양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노비가 아니에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의 대상이 됐다. 주인이 있잖아, 주인. 주인이 마음대로 내 재산이니까 팔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말이나 소랑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바로 노비였습니다. 인권이 없던 그런 식의 모습이에요. 4번이 답이고요. 제가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 제가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이거 어느 나라 고구려에서 가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아까 막 가들입니다. 목이 아프군요. 가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제가회의는 고구려 귀족회의입니다. 아무 관계없죠. 정답은 일단 4번. 뭐 신분제 중에서는 고려의 중류층이라든가 노비 계층처럼 약간 특수하게 물어볼 거리가 있는 계층들, 이런 계층들이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노비들은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되게 했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추가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도에는 지금 주요 전투지가 표시되어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전투지를 갖고 모를까봐 삼별초의 이동이라는 이거 삼별초라는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귀주성의 승리가 있고 처인부곡, 처인성의 김윤우, 쌀리타이 사살 기억나시죠? 그리고 충주성에서 양전 김윤우도 있었고 충주성 전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강화도에 있었던 삼별초가 진도로 옮겼다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배중손, 김통정 등의 지휘하에 끝까지 항전했죠. 어디에 맞서서? 박서의 귀주성 전투,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등은 바로 어디?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가 항쟁했던 싸움들이죠.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죠? 주요 전투 지역은 귀주, 처인성, 충주성이 있고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그랬을까요? 라는 팩트를 묻는 문제입니다. 거란의 침입과 격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귀주를 보고 헷갈려 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귀주 대첩, 강감찬, 고란 딱 나왔을 것 같은데 지도를 전체적으로 봐야죠. 지금 천리장성을 쌓았던 얘기는 적어도 고란을 막아낸 다음인 거예요. 고란 막아내고 나서 장성을 쌓으니까요. 그죠? 거란 침입이라면 서희의 강동육주 개척과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병자호란은 고려도 아니고 조선 들어가서죠. 그럼 지도가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조선이니까. 그죠? 자,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던 그런 전투였고요. 나당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면 아마 국경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나당전쟁 그러면 신라가 당과 싸웠던 매소성, 기벌포 정도가 떠올라야 되겠다. 외구의 침입과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고려 말 외구들이 쳐들어오자 홍산대첩, 그리고 특히 진포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화약을 이용하여, 그리고 이성계의 황산대첩 등이 머릿속으로 탁 지나가길 바랍니다. 주요 전투 지명들, 전투 이름들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뭐 적어도 한산대첩 그러면 이순신, 임진왜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포대첩 그러면 외구 격퇴 고려말, 귀주대첩 그러면 거란과 고려초, 이렇게 딱딱 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몽골이로구나 라는 전투 지명과 삼별초를 보고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 역시 뭐 대외관계 문제치고는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사건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한국사 신문이군요. 가가 법정 기념일이 되었답니다. 5월 11일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선정했다는데 어떤 날인가 하고 봤더니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최근에 사극도 있었잖아요. 녹두꽃 뭐 이런 거. 그렇죠? 전봉준 녹두장군 그분이 관군과 격돌하여 최초로 대승한 날로 농민군의 열기가 크게 일어났답니다. 무장, 백산, 황토현, 그리고 전주화약, 황토현 승리, 황룡천 승리 이후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화해를 맺었던 게 바로 전주 화약이었습니다. 맞아요? 무슨 사건? 동학 농민 운동.
농민군의 열기, 농민군의 승리돼 있으니까 농민들의 무슨 사건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홍경래의 나는 1811년 세도정치기, 순조 때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나왔던 반란이었습니다. 그죠? 백제 부흥운동은 뭐 말 그대로 백제가 망한 다음에 있었던 부흥운동으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외가 지원군을 보냈다는 점이었죠. 농민들의 봉기 아니고요.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 세도정치 마지막 즈음이었습니다. 저 경상도 진주 쪽에서 출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성,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쫙 뒤덮었던 1년 내내 함흥부터 제주까지 쫙 휩싸였던 그런 전쟁. 그래서 임술련이라는 1862년에 간지를 따가지고 임술농민봉기라고 불러요. 동학농민운동 요게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죠? 망이 망소에 나는 무신집권기 때 정중부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던 무신집권기 때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향부곡소 중에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이 바로 망이 망소의 난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화약, 황태현 전투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내용 정리. 딱지인가요? 딱 되어 있는데 주제는 가고요. 보니까 농업, 상업, 광업, 수공업에 있어서 농업에서는 여러 가지 인삼, 담배, 채소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죠. 상품 작물 말 그대로 상품을 위해서 재배한 겁니다. 담배를 혼자 다 피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려고 하는 거지. 상품 작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내기법, 이양법으로 벼농사에서 이양법을 하면서 1인당 경작 면적이 늘고 쌀의 생산이 늘었습니다. 쌀이 이전보다 많이 생산되자 사람들은 더 먹었을까요? 팔았을까요? 2배로 벌면 2배로 먹나? 팔겠죠. 그래서 쌀의 상품화가 진전됩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쌀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이제는 판매를 위한 상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먹기 위한 자급자족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필이 딱 올 것 같죠? 자, 광업에서는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떡대라고 덩치 큰 떡대 좋은 사람들이 전문 광산 개발업자들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업에서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상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컨트롤 밑에 있는 억상의 그 상인이 아니라 사상,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상들이 등장했고 그중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도 등장을 합니다. 뭔가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싹의 아이, 싹아지라고 하죠. 그죠? 개의 아이, 강아지, 말의 아이, 망아지처럼 싹의 아이를 싹아지라고 불러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싹의 아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싹의 아이가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이때를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맹아,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근대의 태동,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본주의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싹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었던 거죠. 선대제 수공업은 뭐죠? 상인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기술자를 먼저 돈을 주고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 방식으로 미리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 전부 다 갖다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역시 뭔가 상품화폐가 막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상품화폐 경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조선 후기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맞죠? 토지제도랑 무슨 관계가 토지제도랑 그죠? 이거 뭐 전식과 과정법 이런 건데 반원개혁 정책. 원 나라에 대한 반발로 갑자기 뭔 얘기를 합니까? 원 나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고대 떡대가 전부 다 조선 후기의 자본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었고요. 근대 국민국가랑도 관련이 멀어 보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좀 널찍널찍한 주제긴 한데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건 뭐 다른 걸 설명드릴 것도 없죠. 그죠?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10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또 페이지를 넘겨서 11번부터 또 가보도록 할게요. 반했어. 수고했습니다. 자, 11번.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나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말이 어려워요. 청자는 청자인데 상감기법으로 만든 청자 표면을 파내고 여기 다른 물질을 채워가지고 코팅을 싹 해서 만든 상감기법으로 만든 운항문, 구름과 학무늬가 있는 구름과 항무늬가 군대에 있는 매병은 이렇게 생긴 병의 형태를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지금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있는
팔각형짜리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충이네요. 팔각, 구충, 석탑입니다. 어느 나라? 청자면은 무슨 청자? 조선 청자? 백제 청자? 고려 청자? 고려 청자. 고려입니다. 즉 문화유산을 만든 나라를 묻고 있는데 이 나라는 바로 고려. 고려에서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균역법이 뭐더라? 균역법.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군포가 1인당 2필로 너무 많으니 이걸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역을 균등하게 만들어 줍시다 했던 영조가 만든 세금제도 개혁안 균역법이었죠. 이건 뭐 알아야 되는 법이죠. 기기창이 설치되었다. 근대적인 무기 제조 공장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영선사의 건의를 받아 만들어진 근대적인 무기 제조 공장. 훈민정음이 창제된 건 어느 나라? 조선. 누가? 세종대왕. 그분이 제가 막 뭐 이게 발음 기약 미연해가면서 설명했던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독서 상품과는 신라 원성왕이라고 책을 읽은 양에 따라서 관료들을 상품으로 나눠가지고 승진을 시켜줬다. 아직 과거제가 없던 시절이지만 신라대 원성왕은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죠. 그렇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팔만 대장경. 현재 남아있나? 남아있죠.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그겁니다. 8만 장이 넘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뭐 좀 엄청나게 놀라는 아니 어떻게 8만 장이 넘는 목판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거기 있는 수많은 글자가 어떻게 서체가 똑같고 오탈자가 거의 없고 이럴 수가 있지. 더군다나 전쟁 중에 만들었다는데 누가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정말 길이길이 남겨야 될 그 문화유산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이걸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조차도 조선 초에 만든 건데 여태까지 엄청난 보관력 이걸 가지고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인정받아서 그 건물 자체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이건 정말 전 세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문화유산이에요. 어느 나라 거라고요? 고려. 몽골 침입 때 만들었던 고려의 8만 대장경. 고려하라. 5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정답 5번이고요. 1번 조선, 2번도 조선 후기, 근대기, 3번도 조선, 4번은 신라. 이렇게 나라가 생뚱맞죠? 정답은 5번밖에 없겠네요. 나라를 묻고 있으니까요. 또 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가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었고요. 도조 이삼평 나왔네요. 1번 아리타에 있는 이삼평 도조는 도자기의 조상 이런 사람이에요. 자, 가 이후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1592년에. 건국한 지 딱 200년 만에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하는 바람에 이 전쟁으로 일본은 비약적인 문화 발전을 이뤘는데 특히 그 중에 잡혀갔던 도공 이삼평은 일본 도자기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전쟁을 일본 애들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뿐만 아니라 성리학자들, 그 당시 잡혀갔던 분이 이황의 후예였던 영남학파 이황의 후예였던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활자를 가져와서 인쇄술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 덕에 빼앗아간 수많은 문화재들과 그리고 많은 그 포로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던 그런 여러 가지들로 이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 임진왜란이죠. 이거 보고 임진왜란 모르면 안 되지, 그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포로와 학자들과 문화유산을 가져갔습니다라는 걸 보고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이순신, 임진왜란. 프랑스군이 왜 규장각 도서를 약탈했습니다. 이거는 근대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병인양요라는 사건이죠. 최후는 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대했습니다. 아까 지도 봤다, 지도에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강화도로 천대했던 거 몽골 침략 때, 고려 몽골 침략 때 있던 일이고요. 이성계는 위화도 왜군으로 권력을 정했다. 조선 세울 때 1388년 고려 말에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요동을 정벌하려고 최영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 사령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분은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최영을 제거하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조선을 세웠죠. 그때 나온 스토리입니다. 도자기를 일본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서해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했던 거는 거란과의 싸움에서. 지금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나와 있는데 일본과 싸운 전쟁이 이게 없잖아. 일본과 싸운 전쟁이. 거란, 이 명나라, 그죠? 이건 몽골, 프랑스. 아니, 일본인데 프랑스가 왜 나와? 정답 1번밖에 없죠. 일본과 싸운 전쟁은 일본이 이렇구나. 모르면 안 되지, 이거.
중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야죠. 일본과 싸운 전쟁, 이순신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번 문제로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가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가에 써봐라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보면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라고 낼 수 있겠죠. 첫째 날은 우정총국 개국연에서 반대파 인사를 제거했습니다. 우정총국,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우정총국은 우체국이죠, 우체국. 근대적인 우체국. 둘째 날 개화당 세력들이 정부를 수립했고요. 개혁정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일으켰구나. 김옥균 등이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구나. 김옥균 등이 일으킨 개화당 세력이 일으킨 우정총국 개국연에서 일으킨 사건으로 3일 만에 끝났어요. 3일 전으로 끝난 이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결국 일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누구의 진압으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그러니까 개화당 세력들은 일본과 약간 결탁해 있었고, 당시 4대당 수구당이라고 불렸던 온건계파들은 청과 결탁해 있었고, 급진계파와 온건계파의 대립이자 일본과 청의 대립이었던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나머지 사건들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워낙 맞지도 아니하고, 사건 자체가 그냥 다른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여지가 없이 다른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은 그냥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앞으로 이모군란, 을미사변, 아간파천, 청일전쟁을 모두 다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갑신정변입니다라는 거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맑게 웃고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내용! 집집마다 내던 토산물 대신에 소유한 토지 결수에 따라 토산물을 집집마다 내고 있었는데, 호 단위로 부과했는데 집마다 내던 걸 이제 토지에 따라, 토지. 즉 똑같은 집이라도 땅이 많은 집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이 없는 집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흥부나 놀부나 토산물량이 똑같았습니다. 집집마다 무조건 감 한 박스 그러면은 흥분에도 한 박스, 놀분에도 한 박스. 이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에 따라서 대신에 쌀, 옷감, 동전 등 감이라는 현물을 내는 게 아니라 돈 대용품이었던 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옷감으로 내는 겁니다. 특히 땅이 많이 내기 때문에 놀분에는 세금 폭탄을 맞았고요. 흥분의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자에게 많이 걷고 가난한 자에게 조금 걷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했던 이 법은 처음에는 1608년 광해군 때는 경기 지역만 실시가 되었으나 숙종 때 100년 만에 북쪽의 2개의 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자, 공납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그 법이었습니다. 공납제도. 이만하면 설명 다 나왔죠. 땅 단위로 이렇게 받았고 전국 실시에 100년이 걸렸고, 왜냐하면 지주들이 반대했었거든. 그리고 공납제도 개편을 위한 것이었고, 이 법의 이름은 모두 다 함께 천국에 살아볼까요? 한자 좀 써볼까? 한자. 이 정도 한자 알지 않나요? 대동사회, 유교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대동법이라고 하죠.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한 법, 대동법을 광해군이 전쟁 끝나고 실시하여 앞으로는 부자들이 많이 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법에 대한 설명, 학생의 답변으로 적정을 찾아볼까요? 노급을 폐지했어요. 노급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고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 귀족이라든가 귀족 관료들에게 특정 마을을, 이 마을을 네가 월급으로 받으세요 하고 준 게 노급입니다. 읍을 너의 노구로 주노니 월급 대신 여기서 수취해 가거라 하고 준 게 노급이지 아무 관계 없고요. 공인이 뭡니까? 공인. 대동법의 실시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감을 받지 아니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왕이 감을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감 사러 다닐까요? 감 얼마예요? 그러고 아니겠죠. 심부름꾼이 있겠죠.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해주는 심부름꾼들을 바로 공인이라고 불러요. 공인. 공인 대동법 실시 후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그래요? 2번. 원납. 저는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에서 납부하는 돈, 기부금이라는 뜻이에요.
기부금. 내 원할 때 내는 거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강제로 징수한, 아니, 원납전 기부금을 징수하는 게 어딨어.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원해서 납부하는 걸 징수했대요. 이미 원한 게 아닌 거지, 그렇죠? 이건 바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돈이 부족하자 거의 반강제적으로 뺏어갔던 그런 돈입니다. 원납전은 그래서 아주 원성이 많았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과전법을 시행했습니다. 고려 말 조선왕조의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토지제도 이름이 과전법이었고요. 은본위 화폐제도,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를 전 세계 실버의 가격에 맞춰가지고 은본위제로, 은값에 맞게끔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돈이 외국 돈하고 거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근대적인 조치였고, 이거는 갑오개혁 때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야 몇 번? 2번. 대동법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동법을 조금만 공부했다면 공인이라는 키워드를 바로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가볼까요? 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덕수궁 석조전의 어제와 오늘.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다가 경운궁으로, 지금의 이름이 덕수궁인데 당신 경운궁이라고 불렀습니다. 환궁을 한 다음에 이거의 수립을 선포했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야, 정부. 그러니까 무슨 정부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이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수궁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은 바로 그 뒤에 요때 완성된 그런 건물이에요. 광복 해방 뒤에는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한때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그다가 이제는 역사관으로 개관해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번 가보세요. 덕수궁 시청 앞에 있는 그 역 앞에 가면은 덕수궁이라고 그 궁궐, 조선시대 궁궐이 하나 있는데 아주 뭐 안에 가면은 고즈넉하고 좋은 여러 가지로 좋은 곳입니다.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주변 환경과의 어떤 그런 모습도 좋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요 이게 근대기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과 이와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약간 부조화스러우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덕수궁 한번 가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부는 바로 무슨 정부?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돌아와서 세운 이 정부는 바로 대한제국. 앞으로 나는 황제야. 지금 일본, 러시아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막 여러 가지로 다투고 있단 말이야. 이걸 제가 호가 호위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열강들이 다투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주긴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레이트 코리안 제국, 민국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황제의 권위를 이용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연호를 광무라고 만들고 광무개혁을 추진했었죠. 바로 그 정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게를 발급했다.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수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토지를 조사하여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하고 양전 사업을 한 다음에 땅 문서인 지게를 발급하여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습니다 라는 1번이 되겠죠. 비변사 설치는 언제죠? 변방의 일에 대비하는 기구입니다. 조선시대 때 삼포회란, 을묘변 등이 있었고, 특히 임진왜란 때 비변사는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근대적인 어떤 개혁안, 2차 갑오개혁 때요. 약간 조금 어렵다면 이 정도 문제가 대한제국인데 지게인가 홍범인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도 아니다. 교과서만 꼼꼼히 읽어보고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어쨌든 뭐 근대 파트가 이렇게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생뚱맞은 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중방은 고려 무신들의 회의관이죠. 그러니까 무신정권기 때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리틀 수도 5수경으로 정부했던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 완비가 됐습니다.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고려, 하나 조선, 근대기 2개. 그 중에서 이제 양전지계 사업이냐, 홍범 14주냐, 이것만 잘 골라내면 되는 그런 문제였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해결했을 걸로 믿습니다. 16번 문제로 갈게요. 미추진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776년 이산,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 좀 오래됐나? 사극 제목이 이산이었는데, 이산, 정조 이산. 자, 이산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18세기 후반이고요. 주요 업적에 이산이 누군지 몰랐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 화성, 장용영, 탕평정치,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영, 화성. 요것만 기억하자.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이었죠. 여기에 서얼들을 검소관에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젊은 관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호위부대로서 군사권을 강화시키는 장윤영이라는 특수부대도 있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하여 수원에 지었던 꿈의 신도시, 그게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이번 누구라고요? 정조. 미추신왕은 정조. 이 정조가 실시한 정책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말한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윤영.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윤영.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 규는 별자리 이름이에요. 왕을 뜻하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그 별자리. 왕의 문장, 왕의 글을 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각, 규장각. 왕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서관 이름이 아닐 수 없죠. 태학설립은 고구려의 국립대학이고요. 척하비는 흥선대원군이 양이가 침범하는데 화해를 주장하는 건 매국이다 라고 했던 척화비, 화해를 배척한다 했던 비석이 바로 척화비였습니다. 육조직계제는 조선의 태종과 세조가 왕이 직접 의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육조는 직접 왕한테 상달해라. 나는 의정부 무시한다. 이게 바로 육조직계제. 태종과 세조의 왕권 강화책. 전 땅과 민, 백성을, 농장과 노비를, 땅, 농장과 민, 노비를 바로잡아서 국가의 땅과 국가의 백성으로 돌리리라 했던 게 바로 전민을 바로잡는 변정, 임시관청, 도감, 고려 원 간섭기 때, 특히 국민왕 때 대표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바로 전민 변정 사업이었다지요. 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야 몇 번? 3번.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새로운 정치 세력 가의 성장. 기원은 고려 말 온건파 사대부. 뭐 끝났지 뭐, 그죠? 정몽주, 정도전 같은 혁명파, 급진파들은 나중에 조선을 세웠습니다만 정몽주처럼 조선 공부에 반대하고 끝까지 고려의 충신이었던 분들은 결국 온건파들은 제거당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지방에 내려서 거기서 혼자 공부한 겁니다. 언젠가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때가 안 와. 때가 안 와서 후계자들을 계속 키워냈습니다. 때가 안 오니까 후계자들이 계속 쌓였네. 그렇게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젠가 불러 죽었지 그러고 왕의 근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을 우리는 장기 아래 왕 근처에 있는 사다 그랬었죠. 왕 근처를 뱅뱅 돌면서 네모박스 밖으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왕 옆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 사. 이 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습니다. 쌓여서 너무 숫자가 많아졌어. 숲을 이뤄서 숲을. 사들의 숲. 이걸 한자로는 사림이라고 불러요. 사림. 누구라고요? 사림. 사림은 성종 때 정계의 진출을 급히 시작했었고 왕도 왕의 길을 가야죠 라는 왕도 정치. 지방에 살다 보니까 향촌 자치 이런 거 좋아했었고요. 특히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3사에서 훈구를 견제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훈구하고 많이 싸웠겠네. 그래서 4번에 거친 큰 사화를 입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붕당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누가요? 사림들이요. 사림은 향촌에서 자신들의 권력 자치를 추구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을 수적으로 확산시켰던 지방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후계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 학교 이름이 바로 서원이고요. 향촌사에서 그들이 만들고 백성이 지켜야 되는 약속, 우리가 만들 테니 너희들은 지켜라! 그만 약속이 바로 향약이고요. 서원과 향약은 사림의 매우 중요한 세력 기반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골품되는 신라 지배층의 신분제죠. 조선시대 사림이 갑자기 신라의 신분제를 비판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지금 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난 골품제가 싫어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러요. 정삼회에 참여했다. 정삼회는 백제의 귀족회입니다. 백제. 음서와 공전의 혜택을 누렸다. 고려의 귀족, 특히 문벌귀족 같은 고려 귀족들 얘기고요. 교정도 가면 고려 무신들, 특히 최충원이 만들었던 최충원 부자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최충원이 만든 임시관청이 바로 교정도감이었는데 무신들의 최고 집정 기구가 되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18번으로 가볼까요? 다 왔죠 이제? 자, 밀출신 조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1882년 조선과 어느 나라가 미국이 맺었구나. 미국.
신원과 슈팔트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입니다. 제물포에서 맺었고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조미 수호조교, 조선과 미국이 맺은 수호조약입니다.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그전에 우리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외국 서양 세력과는 처음 맺은 게 이 조약입니다. 근데 이 조약에서 우리는 관세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일본하고 했을 때 항세 없이 관세를 막 깎아주고 그랬더니 아주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했어요. 관세를 지키고 싶었어. 관세 자주권은 지켰습니다만 대신 미국한테 되게 좋은 특권을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차후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한테 주지 않은 더 좋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미국도 자동갱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모든 나라 중에서 앞으로 있을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최고로 혜택을 받는 나라이고 싶어요. 최혜국 대우예요. 미국은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도 미국을 넘어서면 안 돼. 미국이 최고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만 그랬을까? 그 다음에 영국이 우리도 독일이 우리도 그러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애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착한 나라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최애국 대우 조항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적인 이권이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빼앗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조약이에요. 문제가 심각했죠? 4번이 정답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최애국 대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삼포회라는 이거는 삼포라는 부산포, 제포, 연포라는 세 개 포구에서 외인들이 일으킨 변란이라는 거로 1510년 중종 때라는 사건입니다. 이거 아무 관계 없고요. 후금과 화의를 지금 미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무슨 후금이야? 후금과는 정묘호란 얘기고요. 통신사 파견이 재개되었다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부르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정리했던 거는 거문도 사건이지 뭐. 영국이 한 거면 영국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한 거라고요. 미국과 맺은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남의 나라 섬을 함부로 주둔하는 게 어딨어. 말도 허락도 안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침략에는 다름없었는데 그 당시 국제정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인 것이죠.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시기적으로 85년이니까 가깝긴 합니다만 여기 미국이라고 돼 있고 영국이니까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조선과 미국의 조약은 최애국 대우 사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대화에 나타난 정책을 실시한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농민 두 명이 아주 피폐해 보이십니다. 그죠? 졸린가? 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당백전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고 경복궁 공사에도 동원되기 정말 힘들어요. 당백전 하나당 100짜리 돈입니다. 상평통보 100배 가치의 돈을 찍어낸 겁니다. 왜? 돈이 없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짜리 지폐를 막 찍어낸 겁니다. 100만 원짜리를 막 유통시킨 거예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돈이 흔해지잖아. 흔해지면은 돈을 많이 줘야 물건을 주겠죠. 물가는 올라간다. 그죠?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간다. 좋아요. 경복궁 공사에도 동원되니 아하 경복궁 지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었구나 이런 거지. 경복궁 중건을 외쳤던 그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창제는 참 잘한 거야.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인데 수령과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로 운영해라라는 사창제를 실시한 그분이세요. 바로 흥선대원군.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한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 오늘 벌써 몇 번째 나왔네요. 그죠? 자, 이분은요 국자감을 설치했을까요? 고려의 학교인데요. 조선 후기 인물이 고려학교를 이상해요. 호포제를 실시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양반도 집집마다 포를 걷어 양반도 포를 내거라 해서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한 매우 혁신적인 조치가 바로 호포법이었습니다. 20일 담론은 백제의 무령왕이 지방에 파견했던 관료들이고요.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입니다. 경영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 기억하시죠? 초계문신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정조가 했다고요. 그죠? 정답은 그래요. 2번 되겠습니다. 잘했죠? 마지막 문제 20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897년에 건립된 독립문이라고 되어 있군요. 영은문, 청나라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청나라 사신이 들어오는 문, 이름이 영은문입니다. 우리는 청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하는 게 영은문이에요. 청에 대한 아주 4대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문이었겠지. 근데 이 문이 청일전쟁 이후에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면 청이 거의 맛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독립의 상징인 이 문을 딱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꽃 무늬와 태극기 같은 것들 딱 새겨놓고 있는 이 문. 그래서 이 문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단체가 같이 생겼죠. 이 문을 세우면서 만든 단체 이름은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 등이 독립협회를 만들었죠. 만민공동회, 그렇죠. 서재필은 미국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식 데모크라시를 외치면서 만민공동회 같은 공동 집회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민권을 강조했던 그 단체. 신앙결사운동이라는 거는 고려 시기 때 불교계에서 단체를 맺어가지고 뭔가 불교 개혁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운동이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독립문하고는요. 교조신운동은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이 동학을 믿었던 신도들이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교조 종교의 할아버지 최재우 씨의 원통함을 원신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 종교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그런 운동이 바로 교조신운동이에요.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었다. 보부상들은 황국협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요게 약간 이제 독립협회랑 같은 식의 문제입니다. 보부상은 독립협회를 탄압할 때 이용되었던 황국협회를 조직했고요. 청소년 수련단체에서 국가조직으로 개편된 거 뭐가 있을까? 신라의 화랑. 화랑은 본래가 원시 청소년 집단이었으나 국가적인 청소년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진흥왕태죠. 화랑도였습니다. 이리하여 정답은 독립협회는 몇 번이었죠? 만민공동회 1번이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저와 함께 순식간에 수능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문제를 풀고 다 맞았어요 하고 의기양양하지 마시고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선지 하나하나 자료까지 보시면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고1이니까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습니다. 이번 문제 정도만 피드백을 하시고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한번 피드백 하시고 이렇게 모의고사만 쌓아가셔도 실력이 날로 쌓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수 한국사와 자료와 연표를 보는 한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계속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또 모의고사 보고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할 때까지 잘 지내시다가 시험 잘 보시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